네, 이제 발굴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HB 그 밑에서 이제 처음에는 끌어올린 거예요. 이제 지금 저 장면은 그러면 네네.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본 밑에서 장면이죠.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아, 예. 수직경도에서. 아, 저건 위에서 아래로 수직경도 내려가 본 토사를 다 장면이에요. 치워야 되니까 예. 이제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처음에. 근데 끌어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2008년, 2009년부터는 밑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바꿨어요. 끌어올렸을 때 음. 막 6월까지 막 한꺼번에 끌어올려주지는 않습니까? 돌을 부으면 아, 초반 위에는 유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또 돌도 예, 막 예. 떨어뜨렸다. 그런데 발굴의 목적은 뭐냐면 수직경도에 있는 모든 토사와 흙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뼈들을 보면요. 지금 네. 보시죠. 두개골을 보시면 지금 총상흔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럼 보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맨 앞에 있는 예, 사람은 예. 머리에 총을 쏴서 떨어뜨리면 네, 네, 네. 주르르.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유해를 보시면요. 새까맣죠. 예, 예. 저는 화염흔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불을 태웠어요. 근데 아까 예. 물속에 있어도 새카맣게 된다고 그러지 물속에서도 새까맣게 그 화염흔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 화염은 예. 좀 보면 달라 보이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 예. 자, 저런 형식으로 지금 저게 돼 있고요. 자,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이 총상흔이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 있습니다. 저분은 화염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 그거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화염흔이거나 아니면은 그 부패했을. 그럼 화염흔이라는 것은 떨어뜨려서 죽이고 나서도 예, 그다음에 또 불도 질렀다니까요. 예, 불을 질렀어요. 정말 예, 불을 질러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흔적을 없애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2007년도에 발굴할 때 발굴했는 건데요. 저렇게 금리빨이 나왔습니다. 저 금리빨을 왜냐하면 저 이빨은 당시에 금리빨을 할 정도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제보자를 찾고 하는 장면들이 시도를 좀 해봤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저기는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이제 유족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또 발굴 때 나온 건데 옛날에는 이 한복 같은 걸 입었잖아요. 예. 이 허리띠 같은 걸 맨 사람도 있었지만 이 고무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게 예, 사람들의 의복에 있는 고무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고무줄이 50 몇 년 동안 썩질 않았어요. 예. 그다음 혁대도 많이 나왔어요. 혁대도 이거 많이. 남자들 거네. 네. 대부분 남자들이 죽었어요. 아, 대부분 남자들이. 예. 그다음에 이런 군용 칫솔 같은 건데 예. 이런 것들도 좀 나왔고. 군용 추설이라면 군인들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신고 있었던 고무신들입니다. 아, 그럼 군인들이 작업하다 떨어뜨렸다 그러면 군인들이 범인이라는 얘기네요. 좀 이따가 이제 군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 예. 저거는 고무신들인데 예. 고무신 자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사람들이 단추. 입고 있었던 그 단추들인데 전부 다 50년대, 예. 1950년대에 유행했던 단추들입니다. 전부 다. 자, 이게 군인들이 했다는 증거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M1 탄피입니다. M1 탄피고 밑에 있는 것들은 칼빈 소총의 탄피입니다. 주로 1950년대 무기 체계를 보면 M1 소총은 군부대가 소지를 했었고요. 칼빈 소총은 대한민국 경찰이 소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경찰과 군인들이 죽였다는. 그렇죠. 명확한 여기에는 지금 기록으로 보면 네. 가해자들은 누구냐면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경찰, 그다음에 대한민국 CIC라는 겁니다. CIC는 CIC는 지금을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가지고 적정보 수집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적정보 수집부대. 국정원의 첩보부대예요. 첩보부대. 대북 공사. 그러니까 CIC가 명령 주도를 해서 국군과 경찰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인민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상북도 경산 코발트 광산은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지금 주민이 3천 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 경상과 대구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민간인 학살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인민군이 들어온 지역이 아니라 안 들어온 지역에서 다 죽습니다. 더 많이 죽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 집단인 인민군이 안 들어온 지역에서 왜?
체계적으로 잘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인민군이 내려올까봐 겁내지 않고 빨리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차근차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발트 광산에서 2달 동안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죽였습니다. 차근차근. 인민군이 들어온 지역은 인민군이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도망치기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대충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여기는 차근차근 2달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죽였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전부 다 그 탄피 연결고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칼빈 소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일부만. 저건 이 삐삐선인데요. 저 삐삐선을 어디에 쓰냐면 사람을 결박하는 데 씁니다. 전깃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결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묶거나 아니면 이래가지고. 근데 저게 굉장히 가늘어 보이는데. 아니 저게 절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절대로 풀리지. 예, 삐삐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발트 광산에 죽기 전에 대기해 있던 사람들을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죽기 이전에 거기다가 넋이 나가 있었다. 하도 고문과 이런 걸 받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도망 안 갔어? 그렇죠. 저도 좀 그거 아니 3,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2달간에 거쳤다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왜 도망 안 갔냐? 아무리 군인과 경찰이 있다 그래도 지금 주문이 다 죽을 판국인데 어떻게 한 거가 없었죠? 절대로 도망 못 갑니다. 이미 코발트 광산에 끌려왔을 때는 넋이 나간 상태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몰매를 맞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의 사람들이 거의 반실상 상태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나치 범죄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홀로코스트나 아니면 이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지금 뭐 제가 그 라틴 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도 민간 학살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 동일하게 왜 도망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죽음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학살자 피학살자들이 우리가 죽음에 처해진다면 도망갈 의욕조차도 없어질 만큼 그렇게 공포감이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절대로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죽음을 그냥 스스로 맞아도. 그래서 저런 삐삐선은 아마 결박하는 데 썼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 발굴해서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요. 아 가운데 있네요. 예. 도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우측 객도 135m 지점에서 도장을 출토했는데 이 도장이 약 3cm, 3.5cm 정도 굉장히 작은 도장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도장은 지금 박봉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봉우. 그래서 이분의 신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분을 찾아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깝다. 저걸 찾아주실 텐데 그죠? 그렇죠. 만약에 박봉우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왜 50년대에는 양복 주머니 안에 항상 도장을 가지고 다녔대요. 예. 도장 주머니가 항상 있었죠. 도장 주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뭐 어디든지 지금 주민등록증 쓰듯이. 그래서 저 도장을 발견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도장의 주인이 혹은 그 가족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빨갱이로 몰릴까 빨갱이로 몰릴까 봐.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렇죠. 세상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산동 할머니가 제가 아까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 아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한다. 그걸 뭐냐면 퍼블릭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예.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말하면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저 광산에 사람 많이 죽었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나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모른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모른다니까 하면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이야기 하셔도 돼요 이제 하니까 날 보면서 너가 세상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데 너가 아냐 세상이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아냐. 실제로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코발트 광산이 이 사건이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예, 조명이 됐겠죠. 진실 규명 막 하면서 막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거 아시죠? 거창 양민 학살. 거기에는 거창에서 양민들이 죽었는데 이 양민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이장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사건도 있었어요. 박영부 생화장 사건이라고. 얼마나 주민들이 그거 했으면 이장을 그 당시에 이장을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렸겠어요. 그 사람을. 그런 사건이 막 있고 있는데 그런 유족의 활동이 이제 세상이 다 바뀐 줄 알았죠. 그때로. 그죠? 네, 그렇겠죠. 1949년. 근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딱 1년 만에 어떻게 유족회 회장들을 전부 다 국가보안법으로 다 구속시켜 버립니다. 박정희가. 왜? 유족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국군에 의해서 죽었고 미군에 의해서 죽었고 경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자체가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나라에서 한 일에 대해서 아니 비판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죠. 국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죽은 것은 빨갱이니까 죽은 죽었다. 거예요. 잘못해 죽은 게 아니고 나라가 잘못해서. 빨갱이니까 국군이 죽였고 예. 미군이 죽인 거지 빨갱이가 아니었으면 왜 죽인 그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는 놈도 역시 빨갱이다라는 거예요.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 1960년도에 유족 회장이었던 이원식 선생 이런 사람들은 그 감옥에 들어가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벌어진 일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독립군 나쁜 짓 하던 놈 자기네 죽을 줄 알았다가 네. 다시 이승만에 의해서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박봉우라는 가족이 있더라도 선뜻 이야기를 안 하실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저분의 가족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건 제가 짐작이 가능한데 저분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의 사촌과 팔촌이 그 60년 동안 연좌제의 피해를 봅니다. 가족은 완전히 말살돼요. 그래서 그 박봉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릴 거예요.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찾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3천여 중에서 지금 500여 구를 발견했잖아요. 네네네. 그중에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원 한 명도 확인된 적이 신원이 한 명도 확인 한 안 명도 돼. 확인.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유족회도 있고 유족들은 유족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종됐거든. 근데 지금 실종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혹시 자기네들 연좌제에 걸릴까 봐.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네. 나중에 이제 좀 지났는데 네. 아직은 그래도 그 실종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발굴지나 아니면 이런 학살지를 중심으로 유적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코발트 광산으로 갔지 않았을까. 자, 이런 거죠. 박봉우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 도장의 주인을 저희는 가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왜 죽었는가. 뭐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방 정복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 뭐냐면 해방 정국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근대 국민 국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는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두 개의 근대 국민 국가의 건설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회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죠. 그죠? 그렇죠. 하나는 북한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는 남한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남한에는 특히 뭐가 있었냐면 산골 지역에는 게릴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빨치산들을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 산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산사람. 특히 언제부터 많아지냐면 1948년도에 2월 7일 이칠투쟁이라고 하는데 이 남노당이 전면적으로 합법투쟁을 포기하고 비합법 게릴라 전술을 공언하면서부터 산속에 굉장히 많은 게릴라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 게릴라들이 이제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48년 279 투쟁이라고 합니다. 279국 투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때 게릴라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평범한. 거지. 거지. 왜냐하면 옷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그 거지가 배고프니까 어디 갑니까? 산골에 있는 민가를 찾아갔다. 선생님 깔끔한 거지 같이 보이는데. 거지가. 저는 항상 거지 같죠. 이 거지가 찾아가지고 밥 달라 그럽니다. 밥 달라 그러면 선생님이 주민이에요. 뭐 밥 좀 주세요. 밥 없는데 그러면 그럼 옷이라도 좀 주세요. 옷도 없어. 그럼 뭐 도움 되는 거 없습니까? 뭐 나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에는 내 봐라 사는 꼬라지를 봐라. 하면서 그러면
아유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산 사람은 그냥 갑니다 산으로. 자, 이 사람이 산 사람을 봤죠. 예, 예. 1948년 2월 이후에 예, 예. 이 산 사람을 본 사람이 만약에 이 산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지냈어요. 선생님은.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산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잡혔어.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니 어디 돌아다녔어? 아, 그럼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도 갔고 그러면 신고 안 했잖아. 예.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죽어요. 왜? 접촉을 했는데 신고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1948년 이후에 이상 유무 신고서라 그래요.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상한 거지를 만났어요. 이상한 거지를 만났고 산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 날 바로 신고를 했어요. 뛰어가가지고 이상 유무 신고서를 해야 되는가 지서에 가가지고 경찰한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어제 산 사람이 왔어요. 뭐 줬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뭐 물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 이 새끼 인민공화국 만세 했지? 안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 거지가 조금 측은하게 여겨지지. 아니 절대로 측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걔도 새끼가 조금 불쌍하게 여겨졌잖아. 이런 식으로 이 생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했으면 표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 이름을 딱 적습니다. 이 사람 딱. 이 사람들이 요즘...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국민보도연맹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국민보도연맹으로 일했다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에 올라가게 리스트에 다 국민보도연맹. 이 사람들이 6.25 전쟁 터지자마자 죽는 거예요. 먼저. 왜? 한번 접촉해서 그래서. 충실하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빨갱이와 접촉한 사람이 되고 이거는 반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예비검속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뭐냐면 이승만이는 겁이 너무 많았는 모양이에요. 북한군이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이틀 만에 북인민군에게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건거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죽습니다. 이게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비검속이라고 예비검속을 내립니다. 예비검속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유무 신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면 신고를 해도 죽고 신고를 안 해도 죽었네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저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겠는데요. 나는 보도연맹원으로 죽었겠죠. 끌려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고 활동도 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다 죽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정부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검속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검속이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26일, 27일 날 예비검속이 시작됩니다. 되면 경찰들이 예비검속자들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는데 경찰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금마 지서에 좀 데리고 온나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털레 갑니다. 근데 2월 26일 장마가 있어가지고 물이 장마가 막 해가지고 또랑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거세게 있는 거예요. 옆에 삼돌이라는 사람이 전말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삼돌이가 지서 경찰은 여기 있고 삼돌이는 저기 있어요. 물이 너무 세니까 못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삼돌이도 못 건너오고. 삼돌이는 지서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찰이 마 됐다 니는 오지 마라. 그냥 집에 있거라. 그런데 삼돌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지서에서 오라는데 가야죠 하면서 몸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 물살을 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헤엄을 쳐가지고 그 또랑을 건너서 경찰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이고 오지 말라니까 말 나왔노.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지서에서 오라는데 가야죠.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경찰도 특별한 의미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 거예요. 그냥 모아오라고 했는 그 예비검속. 그래서 예비검속 사건의 특징은 경찰이 잡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살아요. 그 운이 좋아서.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논에서 논심 벼 심다가 경찰이 이서방 지서 좀 가세. 그러면은 잠깐만요. 내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게 뭐 논에서 일하다가 그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하고 새 옷 입고 이래가지고 경찰하고 손잡고 이제 지서 가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70년째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실종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보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때 당시에 게릴라들이 남한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과 한 번이라도 조우를 했는 사람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물론 국민보도연맹에는 전직 좌익 사범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이 국민보도연맹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히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거는 각각 회사에도 국민보도연맹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할당제가 있었어요. 지역별로. 소위 말해서 대구 지역에 국민보도연맹 400명을 만들어야 돼요. 부산에는 뭐 600명을 만들어야 되고 할당제가 있었어요.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만약 국민보도연맹이 250명밖에 안 들어왔으면 할당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을 하면은 승진을 빨리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할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국가가 지금 이렇게 폭력을 저질렀고 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인가 이제 생겼다가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 폭력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뭐 예. 여기까지 다 설명 못 드렸는데 예. 그거를 쭉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1948년도에 국가보안법 제정되고 나서 그 국가보안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대로 계속됩니다. 1949년도에 국민보도연맹이 창설됩니다. 1948년도에 국가보안법이 창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빨갱이를 잡으려고 되는데 49년에 보도연맹이 왜 창설되냐 하면요. 48년도에 창설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국 형무소가 전부 다 빨갱이로 다 집어넣으니까 너무 형무소가 빽빽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빨갱이는 뭐 계도를 해야 된다. 징역을 살려가지고 빨갱이는 계도가 안 된다. 정신적으로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민보도연맹을 만드는데 국민보도연맹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아무나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무소 사건의 희생자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국가가 엄청난 기만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쟁 시기나 위급한 시기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뺏었잖아요. 뺏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위급한 시기에 그 정도는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국가가 왜 필요해요? 위급할 때 다 죽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위급할 때 국가가 위급한 시기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 안 죽였으면 우리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리면요. 우리는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죽일 겁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죽임으로써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아니면 다른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국가 폭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득을 얻은 게 있습니까? 이득을 얻은 게 있죠. 이승만 정부가? 그렇죠.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과거 청산, 우리가 요즘은 적폐 청산이라고 그러죠. 예, 적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60년, 70년 동안 권자의 권리에 있고 재산과 권리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과거 청산입니다. 다 따져보십시오. 지금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했는가? 친일파였고 6.25 때 이런 사람들 죽여가지고 권좌에 올랐고 그 돈을 유지해가지고 독재자에게 아부하면서 그 돈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사람들의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들어가지고 항상 부자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무리한 적폐청산이나 과거청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나 동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동기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는 이것을 과거사 정리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국가의 임무라든가 의무적 조건에서 만약에 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필요성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국가가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국가의 임무가 뭐냐는 네.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대 국민국가가 무엇인가, 사실은. 국가는 말로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국가 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셔널리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의미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예, 국가주의를 강화시키고 인권이 예, 예. 발생하게 되면 개개인이 중요한 거지 국가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국가를 중요해야 지금도 된다고 중요시하고 생각하는데 있죠. 그러한 복무나 아니면 책임성에 국가는 소위 말해서 배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민간 학살은 가장 아픈 고리이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민간 학살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일부 배상을 받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6.25 전사자처럼 취급해줘야 된다. 대우를 받아야 대우를 된다. 받아야 그게 국가의 잘못인데 그거는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자꾸 전사자 유해 발굴 이런 것만 하면서 위급하면 너희도 국가를 위해서 좀 죽어달라고 자꾸 읍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군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학살 문제는. 그래서 코발트 광산 문제는 2008년, 2009년까지 이제 발굴 실시했습니다만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과거 청산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이제 실업자가 되고 2010년도에 위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이 종지부를 끊게 됐고 유해 발굴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유해 발굴 이 제2 수평경도 밑에 있는 발굴 현장이 10년 전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혹시 나중에 보시면요. 마대자루에다 흙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흙을 너무 빨리 빼다 보니까 흙 속에 혹시 뼈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 스크리닝을 못했어요. 체질을 예, 못했어요. 그걸 하려고. 나중에 시간 나오면 그 체질을 하려고 제가 거기다가 그 흙을 안 버리고 거기다 쌓아놨어요. 그거 아직 못 하셨네.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걸 싫어하시고 예산을 다 잘라버리시고. 그런 예산 다 4대강에다 집어넣었죠. 4대왕. 그래서 저는 제 소망은 그거예요. 거창한 과거 청산 필요 없이 우리 그런 분들의 유해를 한번 우리가 세척해주고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인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르완다를 욕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뭐 나치를 욕합니까? 그런 욕할 그게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왜 히틀러가 말이야 유태인 600만 명 죽였다. 그 욕할 자격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발트 광산 같은 이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저한 민족인데 그거 욕할 수 있는 기재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적 담론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발굴이 필요하고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과거 청산은 과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줘야 돼요. 학생들이 코발트 광산에 다 답사를 와야 돼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자기가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다. 아, 진짜 선생님 오늘 네. 제가 발굴을 재미난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굴도 뭐. 네. 고맙습니다. 네, 네.